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63편 왕위는 다시 충렬왕 차지가 되고. 서기 1298년 정월에 충렬왕이 물러났고 세자가 즉위해서 충선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충선왕 원년 이렇게 불러야 옳을 것 같은데요. 충선왕은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부왕인 충렬왕에게 왕위를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위가 교체된 그해 연말까지는 선왕의 치세로 기록하는 관례를 취해서 우리는 충선왕이 다스렸던 그 기간 역시 충렬왕 24년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이 점 혼동 없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부왕 충렬왕을 끌어내리다시피 하야시키고 왕위에 오른 충선왕은 즉위하자마자 관제를 개편하고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인규를 사도시중 참지 광정원사에 임명하였으며 홍자번을 좌복이야 참지 광정원사로, 홍규를 수사도 영경령 공사로, 정가신을 사공 우복이야 참지 광정원사로, 인우를 광정사 참지기무로, 김은을 검교수사도 영봉상시사로, 차신과 이지절을 검교사도 자정원사로, 김지숙을 동지광정원사 참지기무로, 안양을 참지기무 행동경유수로, 류비를 광정부사로, 최유엄을 검교사공 사원대부로 임명하였으며. 그런데 조인규, 홍자번, 홍규, 정가신, 인호, 김흔 등 충선왕이 중용한 면면들을 보면 전왕인 충렬왕 때에도 요직에서 일했던 인물들로서 그 이름들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충렬왕의 측근 정치를 타파하고 개혁 정치를 단행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야심차게 왕위에 오른 충선왕이 왜 이런 기존의 인재들을 포진시켜야 했을까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김연라 연구원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위년 관제 개편 자체가 되게 급박한 상황에 좀 일어난 일이고, 또 충선왕이 자기의 어떤 권력 기반을 양성하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좀 짧았고, 워낙 원에 체류했고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어떤 세력으로 중용한 사람들은 충렬왕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렬왕 세력 중에서 정말 충렬왕에서 맹목적인 어떤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를 하고, 대개는 충렬왕에서 좀 온건파로 활동한 그런 인물들이 많고, 또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제국대장 공주 세력들이 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라 연구원이 거론한 제국대장공주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인후를 들 수 있겠죠. 이 인후는 홀라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제국대장공주가 고려로 시집올 때 데리고 왔던 검영구, 즉 원나라 공주의 사속인으로서 고려에 와서 인후라는 성명을 얻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뒤에 충선왕을 위해서 무고 사건을 꾸미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나라에서 시집온 충선왕의 부인 개국대장공주가 왕이 자신을 멀리하고 조인규의 딸인 조비만을 총애하는 데 앙심을 품고 원나라의 황태우에게 위구르 문자로 편지를 써서 조비가 저를 저주해서 남편이 고려국왕이 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였사옵니다. 이렇게 고하게 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었죠. 이때만 해도 왕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여인들의 가벼운 투기 사건 정도로만 이해됐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은 고려 조정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확대됩니다.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글을 써서 궁궐문에다 붙여놓았다. 뭔 구경거리가 났거니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야단이요? 누군가 궁궐 문짝에다가 방문을 붙인 모양인데, 뭐라고 써놨는지 글자를 알아야 읽든지 말든지 하지. 자, 내가 읽어볼 텐게 좀 들여다보더라고. 조인규의 처가 구신과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저주를 하여 왕이 공주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딸만 사랑하게 하였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조인규의 처가 누군디? 누구긴 누구요. 왕비 조씨의 친정음이제. 그러니까 그 친정어미가 무당굿을 해서 임금이
저기 원나라에서 시집온 오랑캐 공주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 딸만 사랑하게 저주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니요? 아이고, 그렇다니까 그래. 그러면은 저 방문은 누가 써붙였을까? 아이, 뭐, 그거야, 뭐, 왕비 조씨하고 조용기를 미워하는 쪽에서. 그러면 그 몽골 오랑캐 공주 쪽에서? 아이, 그걸 누가 알겠어. 에헤이, 또 한바탕 비바람이 불겠구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익명의 방문은 누가 써서 붙였을까요? 고려사 저료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방문을 붙인 자를 잡고 보니 바로 사제주부 윤원주가 한 짓이었다. 주부는 종 이품에 해당하는 벼슬입니다. 그런데 방문을 붙인 장본인이 윤원주였다는 사실만 적어놓았을 뿐 그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한 일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익명의 방문이 나붙은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원나라에서 시집온 개국대장 공주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무엇을 하느냐? 조비의 아비 조인규와 조인규의 처를 포박하여 하옥시키도록 하라. 예, 그것으로 난이 되겠다. 조인규의 세 아들 조서, 조련, 조후와 조인규의 사위 박이와 노영수는 물론 그의 처되는 자들까지 모두 잡아서 옥에 가두도록 하라. 예, 마마. 그리고 천리를 들라 하라. 내 이 사실을 원나라 황실에 아뢰을 것이다. 은퇴해 있던 김방경이 공주에게 가서 천리를 원나라에 보내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충선왕이 사람을 시켜서 말렸으나 공주는 끝내 듣지 않고 천리를 원나라에 보냈다. 자, 이제 원나라 황실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원나라 공주의 단순한 투기 정도로 처리될 수도 있고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죠. 궁궐문에 익명의 방문을 붙였던 윤원주의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연라 연구원은 그가 물러난 충렬왕 쪽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나름의 충렬왕 어떤 파들이 계속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 이렇게 부상은 안 됐지만은 항상 이렇게 수면 밑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원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충선왕을 퇴위시키고 포기하려는 꿈을 갖다 항상 꾸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실마리만 잡게 되면 꼬투리만 잡게 되면은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복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되게 많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 사건은 실제로 이거 별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되게 크게 확대되고 나중에는 보탑 신리공주를 서웅후 전하한테 다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충선하의 그런 정치 세력, 성종의 조카 사이라는 정치 세력 자체를 아예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진행이 된다는 자체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작업들을 계속 해왔으리라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충선왕에 대한 원나라 공주의 투기심을 충렬왕 쪽 세력이 이용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개국대장 공주가 원나라 황실에 사신을 보내는 것을 막지는 못했으나 충선왕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림학사 박전지와 오한경, 시독학사 이진, 시강학사 권영 등에게 붉은 가죽띠를 하사하였다. 사림원으로 갈 것이다. 학사 네 사람을 사림원에 대기하게 하고 주안상을 준비하도록 하라. 왕은 항상 좌우를 물리치고 사림원에 행차하여 4명의 학사와 더불어 정치에 관한 일을 상의하였으며 술과 음식을 주고 밤중까지 이르게 되면 궁원에 촛불을 내주어서 집까지 보내주기도 하였으니 그들에 대한 총애가 비길 데가 없었다. 이렇듯 젊은 학사들을 측근에 두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 원나라 조정에서는 어떤 고려의 정치 상황을 두고 심상찮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원사에서는 충선왕을 초기의 이름인 왕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황제 폐하, 세조 때에 어떤 사람이 고려에서 참남되게도 우리 원의 기구와 같은 성과 원과 대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므로 조서를 내려서 이를 폐지하고 이것들을 첨의부, 밀직사, 감찰사 등으로 고쳤사옵니다. 그런데 새로이 왕위에 오른 원은 그의 신하인 조인규에게 사도와 사공, 그리고 시중 등의 관직을 더하여 주었사옵니다. 또한 조인규는
딸을 바쳐서 왕을 모시게 하고 공주를 저주하는 일까지 저질러 싸웁니다. 또한 고려 왕원은 나이가 너무 어려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니 이를 두고만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원나라의 조정에서 충선왕의 이른바 개혁 정치를 두고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 원나라의 황태우가 보낸 사신이 고려에 도착하는 데 이어서 개국대장공주가 원나라에 보냈던 사신 천리가 돌아오는데요. 원나라 조정의 고위 관리들이 대거 몰려옵니다. 원나라에서 우승 아리회, 홍중희, 좌승 양염룡을 보내왔는데 역마를 탄 자들이 모두 100여 명이나 되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황제 폐하의 명이니 이를 시행하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할 것이다. 최충소와 류온을 순마소에 가두고 왕비 조씨 역시 옥에 가두라. 그리고 조인규가 왕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을 모두 몰수할 것이며 감찰사에 명하여 새로 정한 관제를 몰수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조인규를 데리고 원나라로 갔다. 충선왕으로서는 총애하던 왕비 조씨가 옥에 갇히고 개혁 정치를 맨 앞에서 이끌던 조비의 아버지 조인규마저 원나라로 끌려가 버렸으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원나라 공주와 조비 사이의 투기 문제라면 조비와 그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쳐야 할 텐데 충선왕이 새로 정한 관제를 무효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원나라에서 충선왕의 개혁 정치 자체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표가 되겠죠. 단순 투기 사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종이 새로운 어떤 정치관을 가지고 충선왕을 즉위를 시켰는데 충선왕을 퇴위시키고 나서 원사의 기록을 보면은 충선왕의 그 실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갖다 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관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원가 그 허락을 받지 않는다.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두 번째는 조비의 인척들을 너무 중용을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기본적으로 고려를 직접 지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장 강했고, 근데 충선왕은 그런 성종의 정치관에게 부응을 하지 못한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선왕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주상 전하, 비통한 소식을 알게 되어서 황송하옵니다. 비통한 소식이라 하였는가? 어서 말해보라. 첨의 중찬께서 돌아가셨사옵니다. 뭐라 하였느냐? 과인대 스승께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황망하게도 돌연 숨을 거두셨다 하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어찌 과인을 두고... 이때에 사망했다는 첨의 중찬은 충선왕의 세자 시절 스승이었던 정가신을 일컫습니다. 정가신은 나주 사람인데 성품이 정직하고 단정하였으며 옛 사실들을 잘 알았고 인물을 품평하고 정형하는 데 있어서 모두 여론에 합치되었고 한때의 사명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사명이란 임금의 명을 받아서 외교 무대에서 응대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충선왕이 세자 시절에 쿠빌라이를 만날 때에는 반드시 정가신과 함께 갔었다는 기록을 소개한 적이 있죠. 그런데 고려사 열전편 정가신전이나 혹은 고려사 저료를 보면 정가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충선왕이 즉위하여 그가 수상이 되자 사람들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때 갑자기 죽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두고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태상왕이 양위를 할 때 원나라에 보낸 표문을 누가 지었는 줄 아나? 정가신이 지은 거라고. 그 표문 내용이 태상왕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이야 세상에 다 아는 일 아니냐고. 그것을 정가신이 지었으니 훗날 정가신에게 그렇게 쓴 이유를 따져 묻는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어? 그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결국 약을 먹고 죽은 것이라지 뭐야. 무슨 얘기냐 하면 충렬왕이 그해 정월에 교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덕이 박한 몸으로 외람되게도 나라의 중책을 맡은 지 25년이나 되었다. 한데 이제 너무 늙었다. 작년에는 왕비마저 잃고 과도하게 애통해 하였더니 병이 많아져서 정무를 처리하는 데에 권태를 느끼게 됐다. 생각건대 세자는 명명하고 지혜와 용기를 갖추었으니 국왕으로서의 직책을 계승하기에 모자람이 없으니. 그래서 아들인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교서를 발표하고 같은 내용의 표문을 만들어서 원나라 황제에게도 보냈는데 바로 그 표문을 충렬왕의 본의와는 다르게 작성해서 보낸 장본인이 바로 정가신이고 그 문제로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음독 자살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정가신은 충렬왕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고 세자에게 왕위를 양보하겠다는 내용의 조서를 써서 원나라에 보냄으로써 결국 충선왕을 즉위시키게 했을까요? 박한남, 김연라 두 전공자들은 정가신의 평소 성품으로 볼 때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전에도 보면은 아무리 관직이 높아도 일반 서생과 같은 그런 행동이 높은 벼슬에 올라서도 행동은 일반 글짓는 서생과 같았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배짱은 두둑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충렬왕을 통해서 등용이 됐고 또 충렬왕 밑에서 세자 충선왕을 데리고 원나라에 갔고 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뭐랄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본인의 정신적인 갈등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나온 이력을 보면은 충선왕과 상당히 좀 가까운 또 인물이고 또 항상 이 그 충렬왕대 그 활동을 또 보면은 충렬왕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충성왕과는 상당히 좀 가까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정치 지향이라든지 또는 뭐 태자사기 때문에 스승으로서의 어떤 또 개인적인 어떤 친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교주를 함부로 만들었다고는 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으면서 어떤 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 해석할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정가신이 음독 자살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가신이 충렬왕 몰래 표문을 지어서 원나라에 보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충선왕 편에 서서 충렬왕으로 하여금 그러한 표문을 보내도록 종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사신들이 고려에 와서 충선왕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렬왕이 왕위에 복귀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고, 자, 그렇게 되면 양위 교서와 표문 작성을 담당했던 자신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을 가졌을 수는 있겠죠. 충렬왕이 왕위할 때 충렬왕이 원에 보내는 표문을 그가 지으면서 충렬왕의 본의를 왜곡을 안 했다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설이라고 그랬지만은 고려사 기록에 음독 자살했다는 설이 있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정가신의 성품을 봐서 분명히 이 충렬왕과 충선왕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리고 충렬왕의 그 정치 경륜에 발광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양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고려에 온 원나라 사신은 조인규의 철을 불러내서 국문을 합니다. 다시 묻겠다. 네가 무당을 시켜 구판을 벌이고 왕이 공주마마를 사랑하지 않고 네 딸만을 사랑하도록 저주를 한 사실이 있느냐? 몇 번을 말해야 알겠소. 나는 결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 적이 없소. 더구나 공주마마를 저주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요.
억울합니다. 어떡하느냐? 더 세게 소리를 들어라! 다시 묻겠다. 저주의 구파를 벌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적이 있어. 내가 무당을 불러서 저주를 하였으니 제발 좀 살려주시오. 이제야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최충소와 박선을 포박하여 원나라로 압송하도록 하라. 예! 여기에 나오는 최충소와 박선은 조인규의 사위들입니다. 조인규의 처로부터 거짓 자백을 받아낸 직후에 원나라에서 승려 2명과 도사 2명이 고려해 오는데요. 공주에게 저주한 것을 깨끗이 씻어내도록 푸닥거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충선왕은 황제의 명을 받고 고려해 온 원나라 사신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황제의 명이 있었다 하니 폐지했던 승지방을 다시 설치할 것이다. 승지방은 왕명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이었는데 충선왕은 즉위하자마자 관제개혁의 일환으로 승지방을 없애고 대신에 사림원에서 왕명 출납을 담당하도록 했었죠. 말하자면 충선왕의 정치개혁의 상징으로서 폐지했던 승지방을 원나라의 요구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선고를 봉쇄하였다. 생선고란 왕실의 보물들을 보관해두는 곳이다. 또한 조인규와 최충소, 김정, 박선 등의 가산을 몰수하여 원나라 사신의 처소로 옮겼다. 원나라 사신에 의해서 왕실의 보물 창고도 봉쇄당하고 자신이 총애하던 조비 가족의 가산이 몰수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으니 충선왕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러는 와중에 원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사신들을 보내옵니다. 6월에 원나라의 태우가 참추밀 원사 홍군상과 천모가 불화를 고려에 보내왔다. 같은 달에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조비와 환관 이온을 잡아갔다. 7월에 원나라에 갔던 천리가 돌아왔는데 황제가 국왕과 공주에게 8월 중으로 원나라에 들어와 조회하라고 명하였다. 급기야는 원나라 황제 호출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원나라에서 온 사신들 중에서 홍군상의 경우에는 홍복원의 후손인데요. 가능하면 조국인 고려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고려사 조료에는 이런 기사가 눈에 띕니다. 홍군상이 충선왕을 위하여 향연을 베풀었다. 홍군상이 고려에 온 것은 왕과 원나라 공주를 서로 사이좋게 화합시키고자 해서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공주와 결혼한 이후로 부부관계를 꺼리는 바가 있었는데 후궁들이 간혹 왕을 모시다가 임신한 경우가 있어서 질투하고 저주하는 등의 탈이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나라에서 또 한 사람의 사신이 옵니다. 한자로는 발로올이라고 하고요. 몽골 발음으로는 페로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황제 폐하께서 고려 국왕과 공주에게 8월 중으로 원나라에 들어와 조회하라 명하였는데 지금이 8월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칙명을 받들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마침 입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곧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선왕은 개국대장 공주와 함께 원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왕위에서 물러나 있던 충렬왕이 원나라로 떠나는 충선왕을 위해서 전별연, 즉 환송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날이 8월 18일이었습니다. 자, 먼 길 떠나는 주상을 위해 아비가 연회를 마련했으니 아무쪼록 오늘 밤은 근심 걱정 내려놓고 회포를 풀게 바라오. 자, 아비 술 한 잔 받으시오, 주상. 고맙사옵니다, 태상왕 전하. 제 잔도 한 잔 받으십시오, 태상왕 전하. 그럽시다.
부자지간에 술잔을 나누려니 감개가 무량하구려. 아무쪼록 건강하게 다녀오시오. 항공하옵니다, 태상왕 전하. 여기까지는 모처럼 부자지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자, 황제 폐하의 사신으로 오신 발로울 공께서도 내 잔을 한 잔 더 받으시겠소? 고맙습니다, 태상왕 전하. 그런데 나는 이미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벌써 취했습니다. 아, 참. 황제 폐하께서 나에게 내린 명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내가 깜빡하였어. 폐하의 또 한 가지 칙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려의 주상은 나에게 인신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나라 사신 발로올이 충선왕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한 이 인신이란 국왕의 관인, 즉 옥새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왕권을 상징하는 그 도장을 왜 보여달라는 것일까요? 인신을 보여달라고 하였소. 인신은 함부로 내보이기가 좀... 그래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봐라! 인신을 가져오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인신을 가져왔겠지요. 그런데 충선왕에게 다가간 발로올은 다짜고짜로 옥새를 빼앗아 버립니다. 인신함을 이래 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황제의 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태상왕께서는 인신을 받으시오. 지금 뭐라 하였소? 이 인신은 왕이 가져야... 맞습니다. 이 인신의 주인은 태상왕입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일까요? 고려사 저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태상왕이 왕을 위하여 잠별연을 벌였는데 술이 얼큰하게 될 무렵 원나라 사신 발로올이 황제의 명이라고 말하고 국왕의 인신을 빼앗아 일수왕에게 주었다. 여기에서 일수왕은 충렬왕의 바른 이름입니다. 발로올이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태상왕께서는 내일 의장과 호위를 갖추고 격식에 맞춰 황제 폐하의 조서를 받도록 하시오. 아니, 황제 폐하의 조서를 지참하고 있었단 말이오. 발로올이 고려에 온 지 열흘이나 되었는데도 나라 사람들은 그가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있는 줄을 몰랐다.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고 있다가 충선왕이 원나라로 출발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조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원나라 황제인 테무르가 보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충렬왕의 이름은 왕거입니다. 전 고려 국왕 왕거에게 고하노니 전자에 당신이 글을 보내와서 세자에게 왕위를 넘길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세자 왕원에게 국왕의 자기를 계승하게 하였고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당신의 교훈과 지도를 받으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듣건대 새로 국왕이 된 왕원이 정사를 처리하기 시작한 이후로 잘못 독단으로 일을 처결하였기 때문에 정치가 잘 되지 못하였으므로 여러 사람들의 의혹과 걱정을 샀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체로 나이가 아직 젊고 경력이 적은 탓으로 내가 친히 부탁한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신을 파견하여 당신에게 조서를 보내니 당신은 이전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왕원을 원나라에 입시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를 잘 습득시키기 위한 것이니 그리할라. 쉽게 말해서 왕위를 세자에게 넘기겠다는 충렬왕의 의견대로 세자인 충선왕에게 국왕의 자리를 넘겼으나 이 충선왕이 나이가 아직 어려서 정사를 독단으로 처리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원나라로 불러들여서 더 가르칠 것이니 충렬왕 당신이 다시 국왕 자리를 맡아라. 이러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원나라에서는
왜 성종 태무르 즉위 직후에는 충렬왕을 심하게 견제해서 결국 충선왕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을 상황으로 몰고 가서 왕권을 교체시켰다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충렬왕을 복위시키는 등의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충렬왕을 버리고 충선왕이라는 카드를 갖다 선택한 것이 이제 성종의 대고려관이었는데, 대고려관에 이제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그 대고려관에 적합하지 못한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또 한편은 충렬왕을 강제 퇴위를 시켰기 때문에 충렬왕이 다시 복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전의 충렬왕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조 쿠빌라이가 고려에게 일정 부분 자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대고려 정책을 폈다면 성종 태무르는 고려를 직접 통치하려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충선왕이 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전대로 환원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된 거는 바로 성종의 배경에 입각해서 했는데, 실제로 충선왕이 성종이 바라는 바대로 정치를 펴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원공주와 그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성종에게 큰 실망감을 줘서 이제 거둬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계속 충렬왕이 그 원나라에 부식해 놓은 그 충렬왕의 측근 세력들이 원조정과 밀착되어서 그 충렬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희망을 갖게 해서 다시 복위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원나라 공주와 충선왕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점을 충렬왕 쪽에서 그를 퇴위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적극 활용했을 것이고요. 원나라에 포진해 있던 충렬왕 세력들이 충렬왕의 복위를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밀려난 충선왕은 그러나 황제의 지시대로 원나라로 들어갑니다. 기왕의 왕위를 아버지에게 물려주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선왕은 황제의 호출을 대단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왕인 충선왕이 원나라에 이르니 하루는 황제가 급히 그를 불렀다. 폐하께서 하문할 것이 있어 편전으로 들라 하니 나를 따르시지요. 그런데 승상, 폐하께서 무엇을 하문하려 하시는 것인지... 아마도 공주마마와 관계에 대해서 물으실 듯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 대답해야 하는 것이오? 그 사이에 공주가 구한 말씀을 들으셨다면 폐하께서 틀림없이 노하실 터인데... 충선왕이 두려워하자 원나라의 승상이 다른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자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두려우면 함께 온 신하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 되는 일을 천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폐하의 하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이중찬 안약을 보낼 터이니 내 대신 폐하를 아련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황제 체면에 고려 국왕의 부부금실에 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인지 승상이 안향에게 묻는 방식으로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내가 황제 폐하를 대신하여 묻겠소. 듣건대 그대의 왕은 우리 공주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는다 하였는데 사실이요? 난 잘 모르겠소. 고려의 왕이 어찌하여 왕비인 보탑신련 공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인지를 묻고 있어. 규방의 일을 신하인 내가 어찌할 수 있단 말이오. 나에게 이런 걸 묻다니 내가 황제 폐하께 무엇을 아랠 수 있단 말이오. 규방에서 일어난 일은 부부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안향은 딱 잘라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승상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황제 태무르는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사서에 올라 있습니다. 고려신하 안향이 규왕의 일이라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답했다고 하였느냐? 예, 폐하. 명을 내리시면 그 자를 불러다가 치도곤을 안겨주겠사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잡아들여서... 아니다. 안향이라는 그자가 세상 이치를 잘 알고 있다 할 것이다. 어찌 그를 변방의 작은 나라 사람이라 얕보겠느냐?
황제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당초 원나라 황제는 충선왕 부부의 갈등과 문제 따위를 별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해 9월 원나라 황제 성종 태무르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다시 왕위에 복귀한 충렬왕을 위로합니다. 공주가 세상을 떠난 뒤로 독신 생활을 하자니 얼마나 적적할 것인가. 짐이 특별히 고려 왕에게 포도주를 선물로 전하노라. 또한 논의해야 할 국사가 있으면 지금 보내는 병장 활활출과 좌승 합산 등과 의논하도록 하라. 그러자 충렬왕은 다시 왕위에 복귀한 소회를 적은 표문을 태무르에게 보내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죠. 공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에 다 늙은 몸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몹시 슬퍼한 끝에 생긴 근심 걱정으로 하여 화평한 기상이 빠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행히 맏아들인 세자가 이미 장성하였고 또 바야흐로 황실의 공주와 결혼을 하였으니 어찌 여생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국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까워 전위를 요청하는 문제로 폐하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이것을 청하였더니 소원대로 허락하시었으므로 다시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아들 왕원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입시하도록 하고 저로 하여금 그 전대로 국사를 통치하라는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보건대 나의 가훈이 옳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데 이런 것으로 나를 책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로 하여금 전과 같이 국토를 지키라고 하니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표문의 마지막 문장이지요. 나에게 이전과 같이 국토를 지키라고 하니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 속에 충렬왕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이 세자에게 양의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본의가 아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정치 권력을 다투는 데 있어서는 핏줄도 문제되지 않는다지만 친아버지와 자식 간에 왕권을 두고 그처럼 치열한 대결을 벌였다는 점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아들을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를 다시 찾은 충렬왕이 원나라 황제에게 다시 왕위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데요. 이 왕권 다툼의 배경을 들어보기로 하죠. 부자가 이 정치 성향도 너무 많이 달랐고 제국대전 공주와 충렬왕과의 관계 속에서 또 충선왕은 아버지와 되게 좀 소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인간적인 정이 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적지 않았을까. 당시에 충렬과 충선이 살았던 시대가 또 이렇게 원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좀 그들의 이제 눈치를 봐야 하고 그들의 공간 속에서 이들이 또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충선왕 입장에서는 충렬왕을 아버지라 보기에는 오히려 정치적 라이벌 관계, 뭐 애정의 관계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충선왕은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세자 시절의 대부분을 원나라에서 지내면서 외조부인 쿠빌라이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이 충렬왕과는 부자지간의 정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러한 점도 이들 부자가 대단히 거친 방법으로 왕위를 다투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아들인 충선왕이 원나라로 가고 충렬왕이 다시 왕위에 올라서 안정을 되찾나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참소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권을 회복한 충렬왕은 그해 11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당행합니다. 김은을 첨의 중찬으로 삼아 치사하게 할 것이며 송분을 첨의 시랑 찬성사 판감찰 사사로 한희유를 찬성사 판판도 사사로
원관을 지밀직 사사로, 김변을 동지밀직 사사로, 그리고 설경성, 김보윤, 김순 등을 밀직 부사로 임명할 것이다. 충선왕에 의해서 중용됐던 김은을 첨의중찬으로 승진시킨 다음에 치사하게 했다고 했는데요.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명퇴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충렬왕이 한이유를 참의중찬, 즉 정승으로 기용한 사실이 눈에 띕니다. 왕권을 다시 찾은 충렬왕이 한이유를 정승으로 기용하자 그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칠국대장공주의 검령구로 고려에 따라왔던 인후라는 인물이 그 사람이었죠. 고려사 열전편 한이유전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호 인후는 본래부터 한이유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후는 한이유가 반역을 꾀한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귀양가게 했던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충렬왕은 사신을 원나라에 보내서 인후가 모함한 사실을 밝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이유는 무죄로 석방되었다.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모함했는데도 이 인후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은 그가 제국대장공주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공주가 죽자 인후는 충선왕 세력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충선왕마저 원나라로 가버리고 충렬왕이 복위했고, 게다가 한희유가 정승의 반열에 올랐으니 이 인후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해는 바뀌어서 충렬왕 25년 정월. 어느 날 승려 이령이 거짓말을 꾸며서 낭장 이승우에게 한이유 등이 반역을 음모한다고 하였고, 이승우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인후에게 일러 바쳤다. 인후는 김은에게 달려가 만났다. 큰일 났네. 반역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어. 뭐라? 반역이라 하였나? 누가 감히? 주모자는 다름 아닌 한희유야. 뭐? 한희유? 한희유가 무엇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반역을 모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역을 모의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네. 전에도 이번에 왕이 바뀌고 나서 강제로 은퇴하지 않았나? 다 한희유 그자 때문이야. 나도 한희유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고 말고. 그래서 어찌하자는 것인가? 어쩌기는 당장에 군대를 출동시켜서 한희유와 그 일당을 모두 포박해야지. 주상전하께 보고하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이잔 말인가? 그래도 괜찮겠나? 걱정할 것 없어. 나중에 보고하면 되네. 자, 군사를 몰고 그 자들을 잡으러 가자고. 좋아. 자, 반역을 꾀하는 역도들 잡으러 가세. 인후와 김은 등은 군대를 발동시켜서 한이유를 비롯하여 상장군 이영주, 천호 석천보, 석천보의 아우 석천경, 장군 이무, 박송견, 원충갑, 한대장 유수대, 중랑장 백서경, 별장 배인겸 등 10여 명을 체포하였다. 그런 다음에 반역자들에 대한 진압작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당시 원나라에 와 있던 원나라의 좌승 합산에게로 달려갑니다. 좌승에게 긴급히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만호 인후가 아닌가? 무슨 일인가? 우리는 지금 반란 음모의 당사자들을 체포하였소. 반란이라 하였는가? 주모자가 누구이며 가담자들은 또 누구인가? 한이유 등이 장차 나와 김은을 죽이고 왕을 납치해서 바다섬으로 도망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오. 속히 손을 쓰지 않으면 그 화가 예측할 수 없이 클 것이오. 우리가 그자들을 모두 체포했으니 좌승은 그들을 속히 처결해 주시오. 이 일을 임금도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 가담자들을 대거 체포했는데 어찌하여 주상 전하께서 모르겠소? 이미 보고를 드려서 다 알고 있으니 좌승께서는 역도들에 대한 처결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알겠다. 반역을 음모한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을 터이니 안심하고 잠시 기다리도록 하라.
인후 등을 이렇게 일단 안심시킨 원나라 좌승 합사는 자기 아들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태를 왕이 알고 있다면 반드시 궁궐의 경비가 삼엄할 것이다. 궁에 가서 고려의 국왕에게 뭐라 하랄까요? 우리 아버지가 사변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고하고 호위병이 없으므로 무기를 빌려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뢰도록 하라. 자, 어서 뒷문으로 나가거라. 합산의 아들이 이른 새벽에 왕궁으로 갔는데 궁중은 고요한 데다 호위병들은 다 잠자리에 들어 일어나지도 않았다. 왕은 즉시 그를 불러 보고를 받고서 활과 칼을 내어주었다. 자, 이 무기를 아버지에게 전해주거라. 합산의 아들이 돌아와서 합산에게 말했다. 아버님, 한이유 등이 반역을 음모했다는 것은 허튼 소리입니다. 하지만 인후 등이 한이유 등을 반역 음모를 주단 범인으로 일단 체포를 했으니 왕궁으로 가서 고려왕에게 문초할 것을 정하십시오. 인후와 김은 등이 거짓으로 꾸며서 한희유 등을 반역자로 몰았고 충렬왕은 물론 원나라에서 온 좌승 합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후가 체포한 한희유 등을 어쩔 수 없이 문초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후는 원나라에서 제국대장공주를 따라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려의 왕도 함부로 다룰 수 없었던 것이죠. 처음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승려 이령은 도주하였다. 왕은 합산과 함께 문초를 했으나 인후 등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후와 김은 등을 죽이고 과인을 납치해 섬으로 도주하려고 했다는 말이 사실인가? 원나라의 좌승은 어찌하여 인후와 같은 모사꾼의 말을 믿는 것이오? 문초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인후 저자요! 인후 등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일단 순마소에 가둔 다음 흥국사에서 닷새 동안 더 문초했으나 이영주와 배인검이 거짓으로 죄를 인정했을 뿐이요. 사흘 동안을 더 문초했지만 한이유 등은 불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후는 오히려 충렬왕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나는 김은과 원경, 그리고 상장군 강수, 대장군 김칠조 등과 함께 원나라에 갈 것입니다. 원나라에는 무엇 때문에 간다 하는가? 반역을 모의했던 한이유 등이 끝내 자복을 하지 않으니 이 사실을 황제 배하께 호소하려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인 인후가 그렇게 나왔으니 충렬왕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죠. 그러나 본디 원나라 출신인데다 제국대장공주의 신복이었던 인후를 충렬왕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렬왕은 우부승지를 보내서 인후에게 원나라에 가지 말도록 말렸지만 인후는 듣지 않고 결국 원나라로 갔던 것이죠. 한이유와 이영주에게 유배형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장형에 처할 것이니라. 죄가 없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충렬왕은 그들에게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하게 입지가 불안해진 인후가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한이유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이었을까요?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했고 또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던 원나라 좌승 합산이 원나라로 돌아갔을 때 황제 태무르가 이렇게 묻습니다. 한이유가 관련된 그 반역 음모 사건의 주동자들을 그대가 고려왕과 함께 문초하였다던데 사실인가? 그러하옵니다, 황제 폐하. 그 자들을 체포했던 인후가 짐에게 와서 고려의 왕이 반역을 주동한 한이유 등을 제대로 벌주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가? 황제 폐하. 사실 한이유 등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사옵니다. 뭐라? 체포된 자들만도 그 수가 적지 않거늘 죄가 없다니 무슨 영문인가? 폐하, 한이유는 본래 무슨 모의를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면 다만
홀라대가 익지레보아 왕을 위하여 꾸민 지시옵니다. 홀라대는 다름 아닌 인후의 몽골식 이름이며 익지레보아 왕이란 충선왕을 몽골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후는 한희유 등을 반란 음모 사건으로 엮으면서 충렬왕도 그들과 함께 섬으로 도망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얽매서 충렬왕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충선왕을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려고 그런 음모를 꾸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사는 일찌감치 그 사건을 인후가 꾸며냈으며 한희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 원나라 황제 태무로도 그 내막을 알았지만 원나라에 온 인후를 붙잡아서 처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를 해주는데요. 자, 원나라에서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건대 충렬왕파가 좀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충렬왕을 이전같이 그렇게 만들면 나름대로 어떤 그 자치성을 인정한다든지 이렇게 충렬왕의 수족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놓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족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뭐 충선왕파를 그대로 살려두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충렬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분위기를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뭐 인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모의 사건을 벌였었고 인후를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인후도 사면되고 다시 고려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충선왕 세력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갖다가 만들어 두는 것이거든요. 충선왕이 즉위했을 때에는 충렬왕 세력을 이용해서 견제를 하게 하고 충렬왕이 왕위에 다시 복귀하자 인후나 김흔 같은 옛 충선왕파를 이용해서 고려 조정에서 충렬왕의 측근 세력을 쳐내도록 종용함으로써 왕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셈법으로 고려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거짓 반역 사건을 만들어서 한바탕 소용돌이를 일으킨 뒤에 원나라로 달려온 인후 같은 사람들이 황제에게는 오히려 예뻐 보였겠죠.